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미국과 중국 등 20개국 이상의 정상들이 모일 예정입니다. 그런데 중국 측의 움직임이 애매모호해졌습니다. 중국 당국이 객실이 462개인 서울 신라호텔을 통째로 빌려달라고 했었죠. 이 때문에 호텔 측이 결혼식 일정까지 일방적으로 취소해가며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며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저희 취재 결과 주말인 그제 중국 대사관이 갑작스럽게 호텔 전체 대관을 취소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 주석의 일정에 변동이 생긴 건지 우리 외교부도 아직 정확한 상황을 모르는 상태라고 합니다. 13년 만인 국제 행사를 위해 일부 불편을 감수해야겠지만 이번 사안 그냥 이해하고 넘기기엔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뉴스9 이채림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 사실은 미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 지난 19일 통화 내용을 SNS에 공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시 주석의 APEC 기간 국빈 방문과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 중입니다. 저희들은 중국은 APEC 참석은 거의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신라호텔이 11월 초 국가 행사를 이유로 예식 일정을 취소하면서 시 주석의 서울 방문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앞서 세 차례의 방한 때마다 시 주석은 숙소로 신라호텔만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TV조선 취재 결과 중국 측이 토요일인 그제 갑자기 신라호텔에 대관 취소를 통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당초 중국 대사관이 신라호텔에 APEC 기간 중국 대표단 투숙과 전체 대관을 문의한 건 지난 11일이었습니다. 신라호텔은 내부 검토 뒤 당일 중국 측 요청 수용을 결정했고 같은 날 고객들에게 예약 취소 통보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6일 만에 중국 측이 일방적으로 대관을 취소한 겁니다. 정치권에선 중국 측의 갑작스러운 대관 취소가 시 주석의 동선 변경과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는 서울과 별도로 경주에도 중국 측 숙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시 주석의 서울 방문 계획 등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중국 측 요청에 따라 신라호텔은 예식은 물론이고 100개가 넘는 객실 예약까지 취소했었습니다. 결혼식에 차질을 빚은 예비 부부가 8쌍이나 됐고요. 중국 측이 16일 만에 호텔 전체 대관을 취소하면서 예비 부부의 가족과 하객, 투숙 예정자들까지 수백 명이 혼란을 겪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국 측에 책임을 요구할 만한 문서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이어서 장윤정 기자의 단독 취재입니다. 중국 측의 신라호텔 전체 대관 문의는 구두로 이뤄졌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과 신라호텔 사이에 별도의 예약금이나 견적서가 오간 사실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객실 몇 개를 쓴다거나 예식이 열리는 영빈관을 포함해 어떤 시설을 어떤 행사에 사용하겠다는 요청도 하지 않은 채 중국 측은 전체 대관이라고만 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신라호텔로부터 11월 첫 주말 예정됐던 예식 취소를 통보받은 예비 부부는 총 8쌍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신라호텔 측은 수억 원 손해를 감수하고 다른 날 무료 예식을 진행해주기로 했는데 다시 혼선이 생긴 셈입니다. 대관하기로 한 호텔 객실 규모는 462개실에 달합니다. 중국 측 요청에 호텔 신라는 예약돼 있던 객실 112개를 모두 취소 처리했습니다. 전체 객실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호텔 측은 대관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의 소통은 없었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정부가 소비자 피해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중요한 일상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데 아무런 언급도 없고 조치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말 상당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신라호텔은 예식 취소 고객 가운데 희망자들은 다시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했는데 중국 측 번복으로 소비자들만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집권 여당의 사법부 압박 수위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37년 동안 논란이었던 이른바 재판소원제 도입 주장까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뒤집을 수 있어서 이 사심제라는 말이 끊이지 않았던 건데 야당에선
이재명 대통령 영구무죄법 아니냐고 비꼬았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가 사법부가 자정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재판 소원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 결과에도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습니다. 평등권이라든가 공무 담임권도 침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려버렸으니까 이런 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헌재로 가져가서 재판 소원과 관련해선 법력권이 발의한 법안 5건이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사심제가 될 수 있어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헌재가 처리해야 할 사건이 급증하고 판결 확정에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소송 비용 부담 능력이 떨어지는 서민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이제 사심에 갔어야 이제 부익부 빈익빈이 이 재판 과정에서도 이제 도입이 되는 그런 좀 국민에게 매우 유익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겠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맞춤형 사법개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영구무죄법을 만들든지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특별한 존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도 최근 한 강연에서 대법관을 늘리자면서 재판 소원을 도입해 사심제로 가자는 건 모순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국회 상황 알아봅니다. 조금 전 4박 5일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가 끝났는데요. 국정조사가 끝난 뒤에도 증인들을 위증죄로 고발할 수 있는 법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어제 상정 직전 법사위원장에게 위증 고발권을 주는 수정안을 냈다가 국회의장이 반대하자 하루 만에 다시 수정안을 내놓는 일이 있었습니다. 법안에 대해서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졸속 처리하는 거 어떻게 봐야 할지요.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8시 10분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기 직전 민주당은 갑자기 국회 증언감정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야당 상임위원장이 반대해도 위원 다수가 동의하면 위증죄 고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해산돼 사라진 특위의 고발 주체는 국회의장에서 법사위원장으로 바꿨습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이 수사기간 연장 및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의장님 송구합니다만 우원식 의장보다 권력 서열이 높은 거군요.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법사위 권한이 비대해지는 데 대해 우려의 뜻을 전하자 민주당은 또다시 하루 만에 재수정안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정부 조직 개편안 처리 때도 금융감독 재편안을 당일 제외시켰습니다. 국회의장님에 대한 그 배려와 이런 차원에서 수정안을 내게 되었는데 의장실에서 그런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토론과 합의를 무시한 채 밀어붙이다 보니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입법이 애들 장난처럼 진행을 하는데 소수에 대한 배려나 존중은 아예 무시하는 것이 새로운 뉴 노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항의하며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위인 설관, 사람을 위해 자리를 만든다는 말이죠. 그런데 위인 인사란 말도 생겨날 듯합니다. 다음 달 시작되는 국정감사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던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때문입니다. 오늘 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김 비서관은 국회가 합의하면 출석하겠다고 했었지만 부속실장은 관례상 국감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아예 문제 소지를 없앤 걸로 보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지 뒷말이 나온다는데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이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1부속실장으로 발령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열리는 국정감사에 김 비서관도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여권 일각에서도 나오는 게 상식이라는 지적이 나오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예산을 관리하는 총무비서관과 달리 1부속실장은 국회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현재 총무비서관이 아닌데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실무자인 총무비서관을 필요에 의해서 부르려고 했는데 보직 이동한 그 총무비서관을 부른다는 것은 김 비서관은 보직이 바뀌더라도 국회가 합의를 하면 출석하겠다는 입장인 걸로 알려졌지만 여당이 합의해줄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측근의 국회 출석을 막으려 인사까지 감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총무비서관을 출석시키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자리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림자 대통령이 전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까?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이런 꼼수를 계속 쓴다면 또 다른 V제로의 출현을 알리는 서막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후임 총무비서관은 성남FC 대표 출신이자 역시 이 대통령 최측근인 윤기천 2부속실장이 임명됐습니다. 김남준 1부속실장은 강유정 대변인과 공동대변인을 맡게 됐는데 이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 보선 출마를 염두에 둔 거란 말이 나옵니다. 실세 3인방을 위한 돌려막기 인사라는 야당 지적에 대통령실은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개편이라고 일축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내일로 예정된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나오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불참이야말로 삼권 분립 파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여당의 밀어붙이기 어디까지 갈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낸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입법부 부정으로 삼권 분립을 파괴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법부도 조희대 대법원장도 국민 아래 하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십시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국회법에 따른 출석 의무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청문회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식이죠. 그러나 국회법에 따라서 당연히 청문회 출석 의무는. 하지만 조 대법원장 외에도 대법관 5명,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지규현 부장판사, 한덕수 전 총리 등이 모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결국 이번에도 맹탕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민주당은 내일 청문회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13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청문회 수준으로 진행하고 한 차례 더 대법원에서 현장 국감을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산된 청문회를 대신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국정감사를 할 것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언과 법관 평가제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오늘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국정자원 화제 상황을 감안해 추석 연휴 뒤로 발표를 미뤘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소장을 희생양 삼아 이재명 대통령 판결을 뒤집으려는 것이라며 사법부 장악 시도를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법원 관계자들의 청문회 불출석을 비판하는 여당 공세에 법원도 술렁이었습니다. 법조계에선 여당이 헌법에 규정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낸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근길 취재진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대법원장님, 법사위 청문회 불출석하시는 이유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규현 판사가 청문회에 나가지 않기로 한 것은 사법권 독립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특정 사건 때문에 국회에 출석하라는 것은 삼권 분립을 벗어난 요구라며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부장판사도 사법부에 대한 존중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견제와 균형 기본적으로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출석 요구한 것부터가 그런 기본 정신을 깨는 거거든요. 오히려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회동설에 대한 사실 확인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법원장이 잘못한 게 확인된 게 없는데 대통령도 쫓겨났으니까 대법원장도 쫓아낼 수 있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전혀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의혹이 제기된 사람들을 만난 적도 사건 관련 대화를 나눈 적도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통과로 자동 면직을 앞두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해당 법의 부당성을 연일 제기했습니다. 어제 이어 헌법 소원을 내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데 이어 법안 추진 배경에 특정 노조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방통위 관련법 개정의 문제점, 조성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틀 연속 기자회견을 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오직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법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현직 방통위원장 자동 면직으로 이어지는 사실상의 표적입법이라며 헌법 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언론 노조가 자신을 제거 대상으로 삼았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2012년 MBC 기자 시절 노조 주도의 파업을 막는 데 앞장섰기 때문이란 겁니다. 민노 총리에게 잘못 보이면 평생 고생한다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저 이진숙입니다. 방미통위 개편법에 담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편에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민주당은 기존 방심위가 이전 정부에서 공정성 논란에 휘말렸다는 이유로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바꿔 국회 인사청문회와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수당에 밑보이지 않기 위해서 다수당을 의식하는 방향으로 심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가 됩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진보 성향 단체도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려는 시도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며 표현의 자유 후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가 주말을 지난 이후 더욱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체국에서 택배를 보내면 언제 도착할지 기약할 수가 없고 미국으로 보내는 소포는 아예 막혔습니다. 화재 피해를 입은 640여 개 시스템 가운데 복구된 건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먼저 장혁수 기자입니다. 민원실 출입문에 이용 불가능한 서비스 목록이 붙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아이의 전입 신고를 하려던 엄마는 결국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오늘 오기 전 신분증은 어딘지 신분증 찾고 나오고 그러느라 좀 번거로웠어요. 이제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복지 서비스나 이런 거 신청할 게 되게 많거든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체국에선 배송 지연을 우려해 음식물 등 신선식품의 택배 접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은 지금 못 받고 있어요. 죄송해요. 이게 명절을 맞아 타지에 사는 동생에게 직접 만든 추어탕을 보내려던 50대 남성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미리 고지를 해주면은 제가 이거 안 하실 건데 그러니까 헛걸음한 거잖아요. 시간이 아깝죠. 프리미엄급을 제외한 미국행 국제특급과 우체국 쇼핑 연계 서비스도 중단됐는데 언제 재개될지도 모릅니다. 창구에서 좀 접수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따로 공지를 받은 건 없습니다. 공영주차장에선 80% 할인 대상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차량을 확인하기 위해 수기로 업무를 보는가 하면 지시화면을 누르면 자동으로 떠요.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일일이 119 위치 추적 시스템도 멈췄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부동산 거래나 소송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민원인들도 애를 먹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민신문고도 셧다운됐는데요. 완전 복구까지 한 달가량 걸릴 걸로 보입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자 서비스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각종 민원은 물론 국민 제한과 갑질 신고 등 모든 서비스가 제한된다는 내용입니다. 올 상반기에만 500만 건 넘는 민원이 접수됐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지만 언제 복구될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온라인 등기소도 마비되면서 부동산 거래와 소송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이들은 직접 법원을 찾았습니다. 증거 서류로 내야 되는 거예요. 주민등록 등초본도 붙여야 되는데 전자로다가 안 되면 이제 거기 가서 발급받아야 되고. 국립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피해를 입은 시스템 가운데 복구된 70여 개를 제외하고
전소된 전산실에 있던 96개 시스템이 정상화될 때까진 한 달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최대한으로 일정을 당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가 아날로그로 회귀한 상황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됐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이번 화재는 디지털 강국이라고 자부하던 우리 사회의 허점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보안이 철저해야 할 공항에서조차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만으로도 탑승 수속이 이뤄졌고 온라인에서 클릭 한 번이면 됐던 일을 은행과 구청 등을 직접 찾아가 처리해야 했습니다. 느닷없이 다가온 아날로그 시대, 서영일 기자가 어려움을 취재했습니다. 비행기 탑승 전 최종 신원 확인을 하는 김포공항 국내선 출발장. 민간 앱이나 신분증을 찍은 사진만으로도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눈에 띕니다. 이번 화재로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이 한때 먹통이 되자 급하게 탑승 절차를 간소화한 겁니다. 거의 다 들어가고 있어요. 오히려 더 편하게 들어. 수속에 차질은 거의 없었지만 허술해진 공항 보안을 걱정하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신분 확인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도용해서 막 타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은행은 비대면 계좌 개설이나 대출 업무 등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주민등록증 온라인 인증 시스템이 여전히 복구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주민등록증을 들고 은행을 찾은 시민들도 복잡한 확인 절차를 거치느라 불편을 겪었습니다. 여기서 주민등록증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운전면허증 가져와라. 짜증나서 참아야지 어떡해. 공인중개사들은 주말 새 온라인 시스템 마비로 필수 서류를 떼지 못하거나 실거래가와 전월세 신고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직접 구청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했습니다. 예약을 다 뒤로 밀렸죠. 기본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예약을 할 수가 없죠. 화재의 디지털 강국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엔 주먹구구식 땜질 대응만 남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가장 궁금한 건 도대체 왜 사고가 났냐는 겁니다.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화재 당시 전산실에 있던 작업자들을 조사 중인데 아직도 밝혀진 건 없습니다. 불에 탄 리튬 배터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 의뢰했는데요. 김다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식 요원들이 수조에 든 리튬이온 배터리를 빼냅니다. 불에 탄 배터리에 잔류 전기가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경찰은 불에 탄 배터리팩 6개 가운데 안정화 작업을 마친 3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습니다. 최초 발화 지점 모습이 CCTV에 찍히지 않은 상황에서 작업자들을 상대로도 화재 당시 리튬이온 배터리를 옮기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했습니다. 사고 현장엔 전기 설비를 담당하는 업체와 전원장치, 리튬이온 배터리팩 관련 업체 관계자 등 8명이 있었습니다. 규정을 해야 되는 거, 근데 안 돼 있는 거, 여러 가지 장부도 있을 거고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인데 화재 사건의 특징이 가보면 아무것도 없다. 화재가 난 배터리 중 일부는 2014년 공급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권장 사용 연한이 10년임을 감안하면 노후 장비들이었던 건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올해 노후 장비 교체 비용으로 1,000억 원 넘는 예산을 배정받고 왜 교체하지 않았는지를 두고도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1, 2년 정도는 더 쓸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기간 경과에 따른 권고 정도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보낸 배터리 감정 결과와 현장 작업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이번 국가기관망 마비는 정전 대비용으로 데이터 센터에 비축해둔 리튬 배터리 화재에서 비롯됐습니다. 요즘 대형 화재마다 이 리튬 배터리가 단골로 등장하는데 왜 화재가 잦은 건지 대안은 없는지 이어서 윤우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직원들이 불을 꺼보려 하지만 연쇄적인 폭발에 속수무책입니다. 작업장이 짙은 연기로 가득 차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42초. 지난해 6월 근로자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리튬 배터리 업체 아리셀 화재 당시 장면입니다.
지난 2022년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15명의 사상자를 낸 마포 아파트 화재, 이번 국정자원 화재 모두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비롯됐습니다. 겉에서는 다 탔는데, 다 완전히 됐는데 그 속 안에 전기 내지는 배터리에서 아직까지 연기가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리튬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고 여러 번 충전이 가능해 스마트폰, 노트북, 전기차 등에 폭넓게 사용되지만 외부 충격 등으로 내부 분리막이 파손될 경우 에너지가 급격하게 분출하는 열폭주 현상이 일어납니다. 외부 산소로 연소하는 게 아니라 내부 화학 반응으로 폭발하는 것이어서 물이나 일반 소화기로 진화도 어렵습니다. 이런 리튬 배터리 화재는 매년 100건 이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해질이 액체거든요. 그래서 액체는 어떤 충돌이나 열에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전해질이 고체화되는 이런 배터리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일단 불이 나면 진화가 어려운 리튬 배터리의 특성상 데이터 서버와 배터리를 일정 거리가 떨어진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해 보관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조언합니다. TV조선 윤을입니다. IT 강국을 자처하던 나라의 정부 전산망이 화재 한 번에 마비되는 어이없는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상 복구까지 보신 것처럼 한 달 넘게 걸린다고 했는데 정치권에서는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만 벌이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커진 이유는 뭔지 뉴스더에서 산업부 박상영 기자와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화재 원인 조사 중인데 아직은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노후화된 배터리가 원인이냐 아니면 작업자의 실수냐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이 난 상황을 살펴보면 일단 배터리를 이동하는 작업 현장에 정작 배터리 제조사나 납품업체 등 배터리 관련 전문가는 당시 없었습니다. 이 업계에서 리튬이온 배터리의 경우에는 전원을 차단하고 전선을 분리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지켜졌는지 좀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화재를 보고 지난 2022년이었죠. 카카오 화재와 비슷하다 이렇게 말들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복구 시간이 훨씬 더 걸려요. 이유가 뭔지요? 네, 일단 카카오 화재 때는 10시간 만에 일부 서비스가 재개가 됐고요. 모든 서비스가 복구되는데 총 5일 7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완전 복구에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피해 규모가 다릅니다. 카카오는 10시간 만에 불을 끈 반면에 이번 화재는 완진까지 22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또 이번 화재에서는 정보 시스템이 600개가 넘는 데다가 여기 민감한 데이터들이 많다 보니까 시스템을 재가동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불과 3년 전에 카카오 화재 이후에 이 중요한 국가망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비책이 없었던 겁니까? 네,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이후에는 정부는 전산망이 한꺼번에 소실이 돼도 3시간 내에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화재로 허언이었다는 게 좀 드러나고 말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이유로는 이중화 부족이 꼽힙니다. 쉽게 말해서 쌍둥이처럼 운영할 수 있는 백업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관리하는 총 647개 시스템 가운데 단 22개만 재해복구 백업 시스템을 갖추고 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자, 근데 이런 일이 되풀이될 때마다 이 책임 회피, 뒷북 대응 이런 비난만 계속 오갔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노후 배터리로만 문제로만 하더라도 사고 직후에 LG CNS 측이 지난 6월에 배터리 교체를 권고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자원원장이 처음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었죠. 그런데 하루 만에 그런 권고는 있었지만 이게 교체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뒤늦게 앞으로 이제 사용연한이 지난 배터리를 무조건 교체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감사원도 당초에 내일로 예정돼 있던 행정전선망 운영 실태 결과조사 발표를 전산망 마비를 이유로 미뤘다가 항의가 일어나자 앞당겨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이 노후 장비 문제와 대규모 장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 위험을 알면서도 그동안 뭐 했냐는 비판이 나올 것을 의식한 거 아니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정치권은 뭐 합니까? 그냥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먼저 사고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책을 세웠어야 했는데 대비책이 없었다면서 전 정권의 책임을 돌리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민주당도 지난 정부가 예산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버 이중화에 실패했고 결국은 화재가 났다 이러면서 전 정권을 겨냥했습니다.
이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총체적인 무능이 빚은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자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정부 여당이 민간 분야 사고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책임지고 그래야 된다 이렇게 강경하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정작 정부 내에서 벌어진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딴 이유만 대고 있네요. 지금 급한 거는 원상 회복입니다만 근본적인 대책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검찰청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뒤 공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힌 부장검사는 벌써 2명입니다. 그중 한 명인 서울 북부지검 최인상 부장검사가 저희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23년간 몸담았던 검찰을 떠나기로 결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검찰 구성원들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과했지만 지휘부를 향한 내부 반응은 싸늘합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북부지검 최인상 부장검사는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지난 26일 사표를 던졌습니다. 23년간 머물렀던 검찰을 떠나는 마음은 착잡합니다. 그동안 해왔던 업무가 야만의 시대라는 것으로 평가되고 앞으로 하는 결정도 이제 그만큼의 믿음, 신뢰 힘들겠다. 정부 여당이 밀어붙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경찰이 이제 갖고 온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사회적인 분쟁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검찰 폐지가 확정된 날 국회를 존중하겠다고 했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뒤늦게 면목이 없고 죄송하다며 검찰 구성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시선은 차갑습니다. 박재혁 수원지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권한쟁의 심판 등 헌법쟁송을 적극 검토하라고 했고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부장검사들이 아니라 검찰 지휘부가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대표적인 친여 성향 검사로 꼽히는 이문정 검사는 특정 인사들을 검찰개혁 오적이라고 언급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이어왔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 검사를 향해 언행에 유의하라는 공개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문정 서울 동부지검장은 지난달 국회 공청회에 나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른바 검찰개혁 오적에게 장악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조차도 지금 검찰이 다 장악돼 있는 상태인 건 알지 않습니까? 임 지검장은 SNS에서 본인의 검사장 승진에 대해 소위 찐윤 검사들을 승진시키며 포장지로 이용된 거 아니냐는 우려의 말을 들었다는 등 논란성 발언을 이어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임 지검장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자기의 직속 상관 그리고 대통령까지도 비난하는 이런 모습이 과연 맞습니까? 예,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하지만 임 지검장은 검찰청 폐지가 확정되자 그제 SNS에 검찰이 사회 주동 세력인 채 하던 시대는 저물어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임 지검장에게 서신을 보내 공개 경고했습니다. 정 장관은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라며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임 지검장은 입장을 묻는 TV조선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야심차게 대대적 개편에 나섰던 카카오톡이 결국 개편 수정에 나섭니다. 이용자들의 원성이 쏟아지자 친구 목록을 볼 수 있는 첫 화면을 원래대로 복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서하 기자입니다.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 지난 24일 15년 만에 대대적 개편을 선언했습니다. 카카오는 앞으로의 15년을 준비하기 위해 이 거대한 변화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난 1년간 5천만 사용자를 위한 카카오톡과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하지만 사용자들 반응은 카카오의 기대와는 딴판이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된 건 저장된 친구 목록을 탭 형태로 바꾼 부분이었습니다. 이름 순으로 친구가 정렬됐던 공간을 업데이트 순으로 바꾸면서
다른 SNS처럼 친구 사진이 한눈에 노출되도록 바꿨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를 한 이용자들은 불편하다, 원치 않는 직장 상사의 사진까지 봐야 한다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인터넷상에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막는 방법이 공유됐고 주가마저 연일 하락했습니다. 결국 카카오가 6일 만에 100기를 들었습니다. 업데이트를 통해 친구 탭 화면을 원래대로 되돌리기로 한 겁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반영하여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카카오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카카오는 SNS와 같은 형태의 PD형 게시물은 별도 메뉴에서 볼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만 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친구 탭 원복 업데이트는 4분기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정부가 수도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약 400만 제곱미터를 해제하거나 완화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데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남 서울공항 주변 아파트 단지입니다. 군용기 이착륙 등의 이유로 비행 안전구역으로 설정돼 있어 그동안은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국방부가 이곳 성남공항 일대를 비롯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9곳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권익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약 400만 제곱미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 및 완화하였습니다. 2013년 비행안전구역 일부 해제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강남과 송파, 성남 용인 일대 약 328만 제곱미터는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됐습니다. 비행안전구역 완화로 고도 제한이 풀리게 되면서 16층짜리 이 아파트는 기존보다 5층에서 많게는 21층까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김포 걸포지구 강화 고인돌공원 일대 68만 제곱미터도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됐고 강화읍 2만 제곱미터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성남 공항 인근 아파트 가격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많이 오르면 해주셔야 돼요. 47평으로는 지금 한 2억대 올라갔어요. 서울시도 신속 통학기획 2.0을 발표하며 정비사업 기간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비사업 18년 6개월이 12년으로 총 6년 6개월이 줄어드는 효과를 낼 수 있게 됩니다. 2031년까지 서울의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이른바 유커가 오늘부터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황금 연휴를 앞두고 관광과 유통업계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맞을 준비에 한창입니다. 정은아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크루즈를 타고 온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줄지어 한국 땅을 밟습니다. 想来到韩国，这次终于达到梦想了，实现了，很高兴来到你们这个贵国宝地。 곧바로 이어진 관광과 쇼핑. 故宫拍了很多和穿着韩服的小姐姐和他们的合影，然后到了这边，然后想在这边买一些就是日用的化妆的。 오늘부터 내년 6월까지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비자 없이 15일간 국내 관광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은 2016년 806만 명에 달했지만 사드 사태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 백화점 매출이 30%나 급감하는 등 관광업과 유통업계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무비자 입국과 맞춰 시작된 중국의 황금 연휴에 관련 업계는 오랜만에 활기를 찾았습니다. 투어리스트 5% 할인 쿠폰과 외국인 전용 사은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SNS 등을 활용해 본점의 다양한 쇼핑 콘텐츠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커 무비자 입국에 맞춰 상인들은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간편 결제의 QR코드판을 공동으로 만들어 가게에 달았습니다. 위생적인 부분을 제일 많이 신경 쓰고 있고 음식을 판매하다 보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비자가 시행되는 9개월간 약 100만 명의 유커가 우리나라를 찾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길게는 10일까지 쉴 수 있는 이번 추석 연휴에 무려 3,200만 명이 국내로 해외로 떠납니다. 그런데 코로나와 홍역 같은 감염병 전파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의 이비인후과에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잘 안 나와가지고 목이 좀 칼칼하고 기침도 나고 가래 피고 열도 살짝 좀 있고.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221곳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42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많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60%가 넘어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추석에 고위험군 나이대 그런 어르신들을 만나러 가신다고 할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병이 코로나는 아닌지를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장 10일의 추석 연휴 기간 3,200만 명이 국내외로 이동할 걸로 예상되면서 코로나를 비롯한 감염병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홍역 환자는 지난해보다 1.5배 많고 이 가운데 74%가 베트남 등 해외에서 감염됐습니다. 올 들어 식중독 집단 발생도 지난해보다 14% 늘어난 476건으로 추석 연휴 명절 음식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방역당국은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같은 개인 위생과 감염병 백신 접종을 당부합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여권 내 강경파들의 반미 발언이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여권 내 이른바 동맹파로 분류되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사실상 자제를 촉구했는데요. 내부적으로 어떤 갈등이 있는 건지 이채영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민주당 친명계 현역 의원 상당수가 소속돼 있는 더민주혁신회의가 관세 협상 중인 미국을 향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요구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사실이라면 동맹의 탈을 쓴 도둑질이고 대한민국을 경제 식민지로 전락시키려는 파렴치한 만행이라고 직격했습니다. 혁신회의는 이틀 전에도 한국을 파산시키려는 거냐며 트럼프 대통령을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만일 미국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 국민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입니다. 불매 등 전 사회적인 거부 운동으로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 같은 강경 발언에 대해 미국과의 협상이 첨예한 상황에서 오버플레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자제를 촉구한 겁니다. 대미 관계보다 대북 관계를 중시하는 이른바 자주파의 공세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이른바 동맹파들이 너무 많아요. 대통령 끝장낼 일 있습니까? 해당 발언이 대표적 동맹파인 위 실장을 겨냥한 거란 해석이 나왔는데 위 실장은 자신이 무슨 파에 속하지 않는다며 자신이 대통령실 내에서 강한 입장을 취하는 쪽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미국 국방장관의 지시로 미군 장성 800명이 한 곳에 모여 긴급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까지 참석한다고 해서 왜 모이는 건지 궁금증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가 사성 장군인 주한미군 사령관의 계급을 삼성으로 표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위 변경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 건지 신은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30일 열리는 전군 장성회의를 좋은 일이라고 하자 벤스 부통령이 맞장구를 칩니다. Isn't it nice that people are coming from all over the world to be with us? It's actually not unusual at all, and I think it's odd that you guys have made it into such a big story. 국방장관 명령으로 전 세계에서 장성 800명이 일시에 모이는 걸 두고 초유의 상황이란 반응이 나오자 정면 반박한 겁니다. 트럼프는 나아가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군사적으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이야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문과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It is mystifying why this was not done virtually. The military is very uncomfortable being used in what they see as a possibly partisan political way.
이런 가운데 국방부 임명록에 사성 장군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과 로널드 클라크 태평양 육군 사령관의 계급이 삼성 중장으로 표기됐다는 보도까지 나와 의문을 증폭시켰습니다. 클라크 대장의 중장 표기는 오류였다는 해명이 나왔지만 이번 회의가 구조조정과 맞물린 것 아니냐는 관측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미국 미시간주의 한 교회에서 총격과 방화 사건이 발생해 최소 4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전직 미 해병대원으로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독교인을 향한 표적 공격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백대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화염에 휩싸인 건물 지붕 위로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울먹거리는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현지 시간 28일 미국 미시간주의 한 모르몬교 예배당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픽업 트럭으로 교회 정문을 들이받고 예배당을 향해 총기를 난사한 뒤 불까지 질렀습니다. He then exited his vehicle, firing several rounds at individuals within the church. There was a fire that occurred, and we believe that was deliberately set by the suspect. 최소 4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경찰은 현장에서 범인을 사살했습니다. 범인은 미 해병대 출신의 40대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미네소타주의 한 성당에서 어린이 2명이 총에 맞아 숨진 뒤 한 달 만에 또다시 종교시설에서 총격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Like the fact that my hands are shaking. 미 연방수사국 FBI는 요원 100명을 급파해 진상규명에 착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독교인을 겨냥한 또 다른 표적 공격이라면서 폭력 유행병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SNS에 썼습니다. 국가기관과 종교시설에 대한 총격 사건이 끊이질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주지사와 시장의 반발에도 각 지역에 대한 군 투입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If such violence, not to face you firmly, rather than to submit to slavery. If you're sensible, we're far too strong for you. 기원전 416년 펠로폰네소스 전쟁 당시 아테네는 작은 섬나라 멜로스의 항복을 강요했습니다. 멜로스가 결사항전을 외치자 아테네는 힘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정이란 건 힘이 비슷할 때나 통하는 법이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남자는 모두 처형됐고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가 됐습니다. 멜로스가 사라진 겁니다. 2500년이 지난 지금 좀 달라졌을까요? 트럼프가 우리에게 3,500억 달러, 그것도 선불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현역 의원만 40명이 넘는다는 친명계 모임이죠. 더민주혁신회의가 연일 도둑질, 약탈이라고 쏘아붙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불리한 협상은 없다면서 동의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더할 나위 없이 잘 됐다던 회담, 어디 갔습니까?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 얘기가 잘 된 회담이었습니다. 잘된 회담 대신 의문점만 남았습니다. 미국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그렇다고 분노만 할 때인지요. 대미 협상의 진실부터 알아야 합니다. 어디서 잘못됐는지, 어떻게 풀어야 할지 머리를 맞대야 할 때입니다. 국제 정치는 더 냉혹해졌습니다. 규칙은 사라지고 힘이 정이고 계산이 곧 원칙이 됐습니다. 투키디데스의 말처럼 강자는 뭐든 하고 약자는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참 듣기 싫은 공식이지만 약육강식의 국제 정치 현실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한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영토를 포기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멜로스의 비극은 정의가 약해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 생긴 겁니다. 계산기를 덮고 마이크만 켜놓는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냉정해져야 할 때입니다. 9월 29일 윤종호의 앵커 칼럼, 입만 살아서야 였습니다. 쌀쌀
쌀쌀한 가을 날씨가 성큼 다가오면서 이제는 긴 소매 옷차림이 어색하지 않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서쪽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경기와 강원 내륙, 충청 북부와 경북 남부 내륙에 5mm 안팎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 전국 하늘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7도, 광주와 대구가 16도로 출발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과 청주가 25도로 당분간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연휴가 시작되는 이번 주 금요일 개천절에는 충청과 남부, 제주를 중심으로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29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